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네, 이번 야간 매점은 남량 특집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도깨비터 괴담입니다. 도깨비터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의 미신 중 하나로 도깨비나 지방령이 있는 터를 말합니다. 네, 도깨비터는 그곳에 가게를 지으면 도깨비가 도깨비터에 들어와서 살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장사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괴담은 작성자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디까지나 괴담은 괴담일 뿐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야간 매점 남양 특집 마지막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내 나이 8살 때 일이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아무락이 그지없었다. 할아버지는 대대로 경영하던 포목상을 접고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며 시리에 빠져 술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어느 날 주무시듯 돌아가 버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뒤를 따르듯 조용히 떠나셨다. 늘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나를 불러 무릎에 앉히시고는 네가 이 집의 장손이니 정신 차리고 아버지 어머니 잘 도와드리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장사를 그만두셨으니 나와 2살 위의 누나 그리고 또 동생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앞길이 막막하셨다. 더구나 집을 팔아 포목상을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 나면 가족이 살 곳까지 찾아야 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느 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다. 친구분은 값도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셨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했지만 썩은 동아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현재의 서울 모처에 위치한 그곳은 당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다. 무엇보다 가격이 헐값이나 다름없는 가격이었다. 아버지는 놓칠세라 재빨리 집을 사셨다. 며칠 뒤 할아버지 친구분은 우리 집에서 술을 마셨고 아버지에게 한 가지 사실을 귀뜸해 주셨다. 사실 그 집이 도깨비터에 지어진 도깨비 집이라는 것이었다. 도깨비 집은 집주인이 잘하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면 주인의 가세를 기울게 해 주인을 내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무리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도 10년만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오게끔 주인을 내쫓는다고 하셨다. 전 주인이 도깨비터라는 말을 듣고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흥했다고 한다. 그렇게 큰 돈을 만지게 되자 전 주인은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기생과 놀아났고 4년이 채 안 돼 집이 망했다고 한다. 게다가 종손마저 급사하면서 서둘러 집을 팔고 떠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 주인이 도깨비에게 쫓겨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술김에 그저 웃기만 하셨다. 노인의 부질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기엔 한편으로는 새 집에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도깨비터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새 집에 들어오고 얼마 뒤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셨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왔단다.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맏며느리야, 이제 너희 집안이 실장사는 운이 다 있으니 먹는 장사를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 집안 문짝이란 문짝들이 쾅 하고 일제히 닫혔다고 한다. 그 쾅 하는 소리에 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그렇잖아도 밥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만 잘 되려나 보다고 좋아하셨단다. 아직 밥 장사를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돼 어머니가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고 아버지가 내다 팔았는데 신기하게도 두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고 또 잘 팔렸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화력이 일정치 않아 자칫 끓이다 거품이라도 잘못 생기면 두부가 쉬어버리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새집에 와서는 실수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이 두부가 잘 만들어졌다. 덕분에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팔고 돌아오셨다. 인근에 우리 두부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두부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나는 그때 남다른 요령이 없다며 손살에 치는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기억에 남는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두부 장사를 접고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셨다. 바깥에 건물을 트고 붓두막을 하나 더 만든 뒤 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다. 장사는 아주 잘 됐다. 밀려드는 손님을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어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을 셋이나 썼는데도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을 돌봤다. 하루는 아기를 업은 누나를 학교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 누나는 너 집에 가기 무섭지 않냐고 조용히 물었다. 나는 항상 집이 시끌시끌한데 뭐가 무섭냐고 대꾸했고 누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나 들었지만 그때 누나가 하려던 이야기는 온 집안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다는 것이었다.
누나가 봤다는 귀신의 모습은 이랬다. 항상 지붕 위에 사람 발바닥,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크기가 너무도 컸어. 사람 몸통이 보이지 않고 손발만 보였어. 그리고 손님들 사이로는 산발을 한 남녀들이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는데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끌고 다녔어. 가끔씩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손님이 때로 더 들어왔어. 이들은 해가 지면 거의 대부분은 나갔는데 이들이 나가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건 영감이 대문 단속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었어. 이 영감이 앉으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쳤는데 영감은 그럴 때마다 해 뜰 때까지 기다리라며 호통을 고래고래 쳤어. 호통을 칠 적마다 집이 울리고 문 밖의 것들이 비명을 질렀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며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 그때는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었다. 누나는 원체 몸이 약해 밥을 먹다 체하기도 잘했고 열이 나서 드러눕기도 잘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우리 집은 거짓말이라 할 만큼 부유해졌다.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잘 자란 동생은 그 나이 때 나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컸으며 또래에 비해 가진 물건이 많아 늘 골목대장 노릇을 도맡아 했다. 그런 동생이 또래들과 싸워서 다른 어머니들이 집에 찾아온 것과 하나뿐인 딸의 몸이 약한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내 나이 17이 되던 섣달 금음날 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괴이한 꿈을 다시 꾸셨다. 처음 꿈에 나온 그 괴물 같은 사람이 다시 안채로 성큼성큼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맏며느리야, 이제 보따리 싸거라. 1년이 남았어도 1년 안에 가야 한다. 멀리 가되 남산을 꼭 넘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질 못한다. 그리고는 처음과 반대로 온 집안 문을 다 열어제꼈고 어머니는 꿈에서 깨셨다. 잠에서 깬 어머니는 땀으로 흠뻑 젖어 계셨다. 이제 이 좋은 운이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빼앗기겠구나 생각하셨단다. 불안감을 느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집을 옮기자고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1년이 남았으니 그 안에 더 벌고 나가자고 하셨다. 밥 장사로 흥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포목점을 열고 싶어 하셨다. 밥 장사도 하면서 작게나마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두 분은 이 문제로 싸우셨다. 하던 장사나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와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 포목점을 같이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냐는 아버지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18이 되었다. 이 집에 온 지 꼭 10년이 넘은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고집대로 포목점을 냈다. 작게 낸다더니 생각보다 가게는 컸다. 어머니는 포목점에 발길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장사에 몰두하셨다. 그리고 또 꿈을 꾸셨다. 이번엔 그것이 안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귓가에 조곤조곤 속삭이더란다. 때를 놓쳤으니 알아서 해라. 이 집 덧볼 생각 말아라. 장독의 장이며 곡간의 쌀들이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죄똥으로 변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낄낄대는 음성이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일어나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하셨다. 이후에도 장사는 여전히 잘 됐지만 누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프다면서 더 무서워했다. 전에는 해가 지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영감이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그 영감이 이제 보이지 않아. 그리고 낮에 들어온 그것들이 밤까지 난리를 치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것들이 들어올 때 웬 거뭇거뭇한 것들도 섞여 들어왔는데 삿가래를 물어뜯고 갉아먹었어. 그런 다음 날에는 꼭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오더라. 어머니는 기껏 밥 장사로 벌어놓은 돈이 포목점으로 자꾸 샌다며 짜증을 내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이 된 그해 가을 초입에 누나는 감기에 걸려 쓰러지고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급성 폐렴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누나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까지 의식을 못 차린 누나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납더니 하나뿐인 딸을 데려갔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 우셨다. 어머니는 딸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당장 이사를 가자고 아버지에게 말하셨다. 아버지는 누나의 죽음과 집터를 연관시키지 않으려 하셨다. 하지만 얼마 뒤 아버지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되는 일이 터져버렸다. 포목점 직원이 돈과 물건들을 모조리 가지고 도망가버린 것이었다. 그제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집도 옮기기로 했다.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홍역을 알았다. 막내마저 이룰 수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줬다. 동생을 외가에 맡기고 두 분은 장사를 정리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 내 나이 19 봄이 돼서야 우린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다.
이사간 곳에서도 두 분은 장사를 시작했지만 이상하게 도깨비집에서 살 만큼 되지 않았다.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두 분이 이미 너무나 큰 성공을 해보셔서인지 내내 서운해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근히 도깨비집을 그리워하셨다.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흐른 요즘 듣기로는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달랐다. 사람이 사는 가택이 아니라 장사만 해야 한다는 둥, 부적을 쓰고 구솔해야 한다는 둥, 터만큼 기가 센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는 둥. 그러나 이제 50이 다 된 내가 회상하기로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정말로 공짜가 없다는 것이 도깨비터에 대한 기억이었다. 도깨비의 운은 10년을 퍼주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귀신들은 불을 주는 대신 부모님의 마음을 얼그러뜨리고 누나의 목숨을 가져갔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나는 사람은 그저 자기 목만큼만 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너무 욕심이 없고 그릇이 작다고 나무랐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두 번 다시 그 귀신 그릇에 담긴 밥을 먹고 싶지 않다. 네, 여기까지가 도깨비터 유명 괴담이었습니다. 도깨비터는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보통 기가 센 터라고 해요. 기가 센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그곳에서 더 잘 돼서 나오고 상대적으로 기가 약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그곳의 기에 눌려 망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도깨비터의 기를 누르고 살 수 있을 만큼 기가 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가 더 빨린다고 해요. 가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유독 가게가 입점한 지 얼마 안 있고 나가는 경우나 한 몇 년 주기로 가게가 바뀌는 자리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자리를 도깨비터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당연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니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도깨비터라는 소재로 가져와서 풀어낸 교훈적인 내용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다른 미스테리한 사건 혹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